네, 저는 서당캐 진행자 김용호입니다. 3주 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송을 기다려주신 청취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방송 만들어 가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단짝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완전 뜨는 남자. 네, 별명도 바뀌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별명. 거지갑 국회의원에서 돈 달라는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아, 거지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재벌. 아니, 거지니까 돈 달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대학생들이 그 영상을 좀 봤나 봐요. 네, 저도 봤어요. 패러디를 좀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요청도 오더라고요. 자기는 누구 기획이었어요? 돈 달라는 남자 네.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근데 저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 달라고 그럴 때 좀 미안한 마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미안한 표정이었는데요? 미안한 표정보다는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좀 진정성 있어 보였어요.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돈이 어떤 데 필요하다. 그걸, 네, 이런 것도 상당히 국회의원으로서 투명성이죠, 투명성. 네. 네. 원래 당당하게 얘기해야 주지 구차하게 얘기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거 부탁할 때는 좀 뭐 부연 설명하고 뭐 인사 90도로 하고 막 미안합니다 하는데 분명히 그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아주 당당하고 이 그 정치 후원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얼마 만에 모금이 40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한도가 차더라고요. 오바된 거는 우리에게도 좀 쏴주시고. 오바된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감히 기획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올까 봐.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당캐 고정급 멤버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서울 양천갑 황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 네, 요즘 국회가 휴식기인데 어떤 의정 활동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뭐 정기국회가 네. 추석 전일까 이후일까 네. 지금 이렇게 좀 주로 이제 여당은 추석 전에 하자 예산 문제 때문에 네. 충분한 좀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야당이 왜 이제 추석 이후에 하자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현안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국토교통. 네, 네. 국정감사 뭐 좀 외에는 살짝 이제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거 좀 준비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좀 이번 국정감사는 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 너무 짧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정부에 대한 네.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 촛불 정국이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네. 언젠가 뭐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선을 긋고 가야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과거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추어내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요. 네. 예, 하나만 살짝 소개해 주시죠. 뭐 어떤 거 좀. 지금 뭐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국가기록 오늘 네. 이제 청와대 문건을 넘겼잖아요. 네, 네, 이 부분들을 저희는 좀 자료 요구를 했고요. 네. 면면히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만 했지 야당 의원이 그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자. 아니 4대강 그 주변에 네. 토지 매매 네. 그런 거 좀 해봐요. 좀 네, 그런 뭐 거.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 방송 스페셜 초대 손님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중에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계신 분입니다. 무더위를 날려줄 사이다 같은 정치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살이 살짝 빠지셨습니다. 예, 더 다이어트를 동안이신 것 조금 같아요. 했습니다. 아, 다이어트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셨죠? 예, 뭐 운동 조금 하고 네. 더워서 많이는 못하고 네. 이제 좀 식사를 좀 이렇게 줄이고. 일단은 줄이고. 다이어트는 먹는 걸 줄여야 돼. 이거 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네. 단 거, 네. 기름진 거 이런 거를 좀 적게 먹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좀 티가 날 정도로 살이 빠지셨는데 죄송하지만 몇 킬로 감량하셨어요? 5kg 정도 뺐는데요. 오, 문제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한 10kg 정도 네. 이 오버돼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부족하죠. 네. 근데 굉장히 원래 동안이시지만 네.
애띤 소년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별 꽃미남이세요. 네. 아이고, 쑥스럽게. 네, 방송을 쉬는 동안 기쁜 소식도 하나 있었죠. 서당캐 방송의 사주이신 우리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출연진들 모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하실지 진짜. 그거는 김영주 장관 후보의 목이니까. 네. 근데 뭐 반듯하게 살으셨으니까요. 뭐 큰 걱정 안 하죠. 네. 그 김영주 우리 사주께서 이제 장관으로 이제 부임하시면 사주가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있던데 대행을 세우는 형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그게 공천권이 있습니다. 공천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원들이 선출한 권력이 그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네. 뭐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 이렇게 직대를 하거나 대행을 한 분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시당 위원장이 공천권이 있다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고 왜냐하면 이제 공심위원들이 있으니까 네. 뭐 대행이 해도 큰 무리는 안 그렇죠. 것 뭐 같은데. 이제 사실상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우리 그 김영주 신임 이제 장관 후보께서 장관으로 가시게 되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주제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신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셨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예. 정말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그 같은 사회, 그 같은 나라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일단 우리나라가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 중에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36.8%인데요. OECD 34개국의 평균이 19.6%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거의 2배예요. 네. 뭐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에 비하면 거의 뭐 4배, 5배 네.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부담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진료나 치료를 못 받았었죠. 그렇죠. 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약 31조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네.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좋아요. 네. 물론 70%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국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나 이만큼만 해도 일단은 그 의료비의 어떤 무거운 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구체적인 내용은 한 3,800여 개 정도 되는 비급여 항목을 다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네.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데 뭐 MRI라든지 초음파 네. 이런 것도 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장되는 이율을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빨 한 대 한 60만 원 하는데 36만 원 정도로 떨어진답니다. 야, 가격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겠다는 뭐 굉장히 것입니다. 필요하거든요. 예, 정말. 그렇죠. 네, 네. 사실 병실이 부족하고 네.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인실에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네. 그런 상황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하여튼 그 의료비 부담이 액수로 치면 50만 4천 원 정도 평균이었는데 네, 네. 41만 6천 원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뭘 물어봐도 대답을 어쩜 이렇게 잘해요.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왔어요. 네. 아니, 공부해 온 거잖아. 공부해 온 거. 왔어요. 네, 공부해 온 네.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건강보험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가 돈을 분명히 많은 돈을 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또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보험을 사보험을 또 들게 되고. 맞습니다. 실비보험. 예, 그렇죠. 실손보험이라고 예, 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속 시원하지 않았는데 전국민 의료 복지라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또 이제 자주 아프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로 처리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좀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아진 거죠. 건강보험 계속 이제 돈을 냈지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효과 이거 돈을 냈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병원을 건강하니까 병원을 안 다녀서 그래요. 아니, 뭐 진짜 완전히 뭐 정말 아주 심각한 이런 네. 거에 걸렸을 때 네. 뭔가 좀 혜택을 그렇죠. 받고 평상시 이제 내가 내 건강을 보호하거나 예방하거나 네네. 또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좀 건강보험에 대한 그 보호를 못 받고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TV 틀어보면 사실 보험회사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은 그 노후의 어떤 그 건강에 대한 그 좀 부담, 네, 뭐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기업에서 보험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노인 빈곤율이 너무 지금 높아지니까 그럼요. 네. 그 의료비 부담도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계에서는 좀 반발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보험까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커버링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국가가 주도하는 그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네. 그 사보험들의 그 배만 더 채우는 거 아니냐. 네, 뭐 아마 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의료계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의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00여 정도의 비급여 항목이 있었는데 사실 네. 그걸로 돈을 벌었거든요. 네. 그렇죠. 의료 수가에 적용을 안 받고 네. 병원이 책정하는 가격대로 받게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다 이제 건강보험의 대상에 포함되면은 돈 벌 구멍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가 특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 예, 선택 진료. 진료라고 네. 해서 10년 이상 경력 있는 의사들에겐 특진 권한을 줘서 네. 한 4,600명 정도 되는 전국의 그렇죠. 의사가 특진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좀 더 비싸게 네. 그 진료비를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전부 폐지하고 체계를 하나로 일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은 뭐 의사분들이 다 돈만 밝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차원에서 수익성 악화, 병원의 재정 악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걱정하시는 좀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당분간 병원 갈 때는 그 국회의원 배지 떼고 가요. 네. 미국의 오바마 케어 그 실시한 후로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 그러니까 의료계는 좀 이익을 보고 민간 보험회사들은 좀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 환자, 의료계 또 이 보험사들 이 이해관계 조정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자료를 좀 보니까 노인, 아동, 여성, 암 환자들의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3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162일 입원했을 때 기존은 1,559만 원이거든요. 병원비가. 근데 이제 적용이 되면 15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10분의 1 정도 네. 줄어들죠. 8세 폐렴 아이, 환자가 이제 아이일 경우에 10일 입원했을 때 127만 원 나오던 것이 41만 원으로 또 줄어들고 54세 자궁 내막암 환자일 경우에도 231일 입원했을 때 1,203만 원의 병원비가 46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41세 대장암 환자일 경우에 화학요법, 표적치료법을 실패했을 때도 353만 원의 병원비가 106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아픈데도 병원을 못 가는 사례는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나라가 이제 나라답게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세금을 우리 다시 이렇게 이제 복지 정책으로 쓰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건설되는 그런 기분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제 박수 받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어느 국가가 됐든지 국가를 이제 성장시키면서 고용과 복지를 이렇게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그 고용이나 복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사실은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을 정말 약간 거의 비슷하게 나란히 끌고 가는 이거에 대한 고충도 우리 국민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네. 네.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고용 위주예요. 네. 고용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고용된 그 회사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이면 고용, 복지면 복지 둘 중에 하나를 주로 택하는데 현재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좀 열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9년 동안 거의 손 안 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손대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뭐 오바마 뭐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국민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미국이라는 가장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그 국민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보다는 훨씬 안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네. 네. 뭐 치과 한 번 가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오고요. 보험 없으면 네. 가벼운 검사 받고도 몇 천만 원 나오고 네. 보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보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교포도 있고 아,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또 네.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서 약을 사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렇게 심한 상황이었죠. 네. 유학생들은 특히 치과 치료는 아예 받을 생각을 못 하죠. 이제 어. 방학 때 와서 비행기 값이 더 싸요? 그렇죠. 훨씬 남고 떨어질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뭐 살아봤지만 딱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그 사람의 치과 보험만 보면 그렇죠. 바로 알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 비급여가 줄어들면서 생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70%가 가입하고 있다는 민간 실손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많아요. 비급여가 줄어들면서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급 지급 금액도 줄어들게 되나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보험회사가 원래 보장해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네. 보험사들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보험료를 인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보험료가 당연하죠. 인하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보험료. 그것도 뭐 국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렇죠. 정책이네요. 네. 네, 네, 사실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들 필요도 없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병실 얘기 나왔는데 1인실의 병실료도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상급 병실 쏠림 현상이 이제 생겨서 병실이 이제 부족하게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내놨죠. 네. 지금 병상이 대략 한 2만 한 4, 5천 개, 2만 네. 6천 개 정도 된다는데 그것을 몇 년 내에 10만 개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도 해소가 좀 될 것이라고 병실 생각합니다. 늘린다. 네. 10만 개로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계속 근데 재정 문제로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당 다 재정 문제를 걸고 네. 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재원 대책은 이제 정부의 지금 재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현재 그 건강보험에 누적되어 있는 기금이 적립금이 약 20조, 네. 약 거의 21조 가깝거든요. 네. 그 돈 중에 10조를 5년간 나눠서 투입하겠다. 10조 그다음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현재 국고 지원이 한 6조 9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8조 6천억 정도 규모로 키우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각종의 누수 현상이 있었는데 그 네. 누수 방지 대책을 통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막겠다. 네, 이렇게 네. 그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야당이 그런 얘기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국가가 건강보험 그 보존하는 걸로 인해서 별로 재정 지출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대부분 다 기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출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이제 하는 건데 그 네. 당연히 기존에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복지 확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물론 이런 재원 부분은 좀 정부에서 이제 좀 국민들께 잘 홍보를 해가지고 네.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보험료 폭탄 이런 이 거짓 선전이 네. 사실이 아니다 네. 하는 것을 알려드려서 좀 안심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야당에서도 이게 온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건데 네. 뭐 특정 세력만 아, 그럼요. 혜택 보는 게 아니고 네. 한 번도 아직 협조 한번 해보지도 않고 네. 내용도 다 파악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거는 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보면은 그 운용 방식인데요. 이 뭐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국토교통이니까 네. 그 정부가 이제 돈이 없어서 네. 도로를 뭐 민자로 깔았다. 네. 그럼 마치 그 민간의 자금을 유입해서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네. 정부의 돈을 아낀 것 같지만 네.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부분의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금융으로 전환해서 네. 기존의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건설하려는 돈만큼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네. 예, 정부가 또 보조까지 하고 그럼 결과를 놓고 보면 기업만 돈을 번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는
그걸로 재정 투입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네. 그런 사례가 이제 인천 가는 그 하이웨이 있죠. 네. 우리가 뭐 돈 6,000원 얼마 내고 네, 네. 그게 이제 그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정부가 재정 투입한다고 그래서 꼭 그럼 어디서 돈을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 방식을 가지고 논란을 할 거면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 네.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들춰낼 수가 너무 있죠. 많죠. 네. 이번 국정감사는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네. 네,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 네.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죠. 우리 또 입법의 대왕 우리 박주민 의원님 준비 벌써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소관 상임위가 있으니까 네, 네. 아마 보건복지위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필요한 법은. 아니, 갑자기 궁금한데 지금 저희 조선으로서 이제 의원된 1년 좀 넘었는데 입법 지금 몇 개나 하셨어요? 대표 발의 한 72개 정도 했어요. 아 진짜 많이 하셨다. 황 의원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많아서? 세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많다. 너무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분발하겠습니다. 네. 저 아직 20여 개도 안 된 거, 20개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전 재정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법. 네. 기대할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다 소속인데 남의 당을 얘기하기는 조금 입이 잘 안 떨어지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또 국민의당 내용이 결국 우리 당과의 약간 좀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이 뭐 국민의당이 내용이 생기고 이제 분당이 되고 뭐 탈당을 하게 되면 뭐 더불어민주당에 뭐 입당을 할 것이다, 뭐 통합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대통령 이제 후보로서 사실 지난번에 좋은 성과를 못 내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다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우리 안철수 후보의 저격수 김홍걸 박사님.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원내에서 네. 그쪽 당 분들하고 마주쳐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하도 이제 좀 그런 행태를 많이 봐와서 이제 좀 감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 다들 아는 거지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데 당을 살린다는 말은 적합치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내 당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다. 네. 이렇게 해야 적합한 표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사당으로 네. 안철수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내가 손을 떼고 구경만 하는 동안에 남이 그 당을 한마디로 내 회사를 남이 적대적 인수합병할까 봐 네.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것이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불과 며칠 후에 나보고 물러나라는 것은 정계 은퇴하라는 것이다. 네. 그 말은 결국 정계 은퇴 당하기 싫어서 네. 정계 밖으로 밀려나기 싫어서 들어왔다 하는 얘기죠. 네, 네, 네. 뭐 안철수 후보가 하여튼 많은 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마를 강행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앞으로도 이제 저쪽 전당대회 기간이 좀 남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기업인 출신이고 예. 굉장히 좀 예전부터 이렇게 좀 치밀한 분이잖아요. 그래도 그 승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네. 본인은 승산이 현실적으로 낮아도 높다고 본인은 보겠죠. 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것을 판단하기가 힘든 게 네. 내부적으로 무슨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촉 있잖아, 촉. 네. 근데 그동안에 너무 충격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다시 참여를 얼마나 할 것이냐도 좀 회의적이고 또 안철수 이 적극 지지자 그 층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 누가 되든 그거야 남의 당 일이니까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이 없고 결국은 이 당이 이제 지난번 조작 사건을 계기로 무너져 가는데 또 분열될 가능성도 보이고 그것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네. 그러니까 내분을 더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이제 창당할 때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주도해서 창당을 했는데 지역위원장의 구성원이 이제 안철수 후보와 직결된 관계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역위원장을 많이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면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변수는 그게 있잖아요. 그 과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결선 투표. 그게 도입이 돼서 거기에서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안철수 후보가 1차에서는 1등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50%를 이제 넘지 못하면 결선에서는 이제 뭐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이게 국민의당의 성공 여부와 네. 안철수 후보의 대표 당선 여부 이건 좀 별개라고 봐요. 네. 옛날 이제 과거 자민련 때 보면은 당연히 김종필 네. 당시 총재가 뭐 거침없이 총재가 되긴 했지만 자민련 1% 네. 1%인가 지지율 1%인가 받으죠. 뭐 거의 뭐 의미 없는 지지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 내에서 그 당의 성공과 그 당 내에서 누군가가 대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과연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있지 않겠어요?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안철수 후보가 다시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한번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의 출연의 이유가 사실 민주당에서 분리돼서 뭔가 좀 한국 사회에서 그 진보 진영의 정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선 이후까지 대선 때 물론 이제 심판도 받은 거고 네. 이후에 뭐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서 뭔가 당을 재정비하거나 뭔가 좀 다른 새로운 바람을 불어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마치 이렇게 계속 봉합하고 넘어가는 이런 거면은 이제 과연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국민의 당내 어떤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걸 또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다시 대표가 돼야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별로 그렇게 좀 뭐 어찌됐든 관심 없다는 뭐 얘기네. 가치를 중심으로 출연한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완주는 뭐 그분 성격이 좀 고집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완주는 하겠죠. 막 왜냐하면 많은 그 당의 원로분들부터 지금 불출마를 계속 좀 종용하고 있는데 완주는 할 거라 보시는 거죠?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네. 그러겠죠. 그리고 뭐 남이 설득한다고 그래서 듣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만났던 그 당 의원들도 뭐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느니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느니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미 안철수 씨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이미 그 파악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상당 기간 이렇게 얼굴을 봐온 사이인데 네. 그걸 이제서 깨달았다는 게 잘 네.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또 국민의당이 전대를 전후해서 당이 쪼개질 것이다. 또 이런 그 얘기는 하던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국민의당이 그게 쪼개지면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 거기서 또 나눈다. 그럼 그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더 글쎄요, 뭐 쪽에 나뉘어지든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왈가왈부할 바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정당이 뭔가 더 실력 발휘하기서 더 쪼개진다. 글쎄요. 그러니까 당에 이제 정확한 노선도 없고 정말 그때 대선을 앞두고
뭐 저희 당에서 분당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출연된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근데 구심점이라는 게 없어지면 당이 또 이렇게 해체되는 경우가 우리 역사적인 사례에서 많이 봤잖아요. 사실 이래야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점은 네네. 당내의 그 권력을 네.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지금 네. 이 국민의당의 존립에 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번 그 후보로 나왔던 분이 가장 책임이 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뭐 정치를 그만두라 이런 말은 아니고 네. 이분이 오히려 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을 좀 다니면서 아 정말 이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예? 제가 뭘 더 채웠으면 좋겠습니까? 네. 앞으로 한국 사회 정당이 또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라고 깊이 반성도 하고 의견을 구하고 다니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여지도 나오고 또 틈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네. 사실 그렇게 그 하는 게 맞는 걸 텐데 이게 불필요한 싸움일 것 같아요. 네, 이 네. 전체 국민의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방향이라든가 존립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당내의 그 권력을 오히려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큰 정치입니다. 그럼요. 네. 아, 좋으신 말씀이네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발언했던 국중주의 무슨 뜻이에요? 국중주의. 네. 글쎄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네.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던데 네. 이제 문제는 그쪽이 그 선거 진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 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고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극중주의를 내세우면서 네. 엄청난 깨달음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심오한 정치 철학을 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정리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아직도 과거의 그 비즈니스맨,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보통 물건을 출시했을 때 안 팔리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른 회수한 다음에 네. 포장과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내놓고 마치 이게 혁신적인 새 새로운 제품인 새 것처럼 제품처럼, 그런 경우가 아닌가 네. 의심되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극중주의라는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네. 아니요. 아무도 없죠. 국중주의라는 것은 왜 제대로 알 수가 없냐면 네. 사실 그 정치학이라든가 이 정치권 내에서 중도라는 것은 별로 무의미한 얘기고요. 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 포지셔닝에서 공간적 좌표적 의미에서의 가운데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정당이 중간을 지향한다 이런 것은 그 정치학상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관념적인 이야기죠. 예,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 사이에 그래서 좀 많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애매하고 실제 정치학에 있지도 않고 정치권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네. 관념적인 개념을 네.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텐데 네. 조금 남들이 들으면 좀 민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말 당대표가 됐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얼굴을 안 쳐다볼 거 아니야. TV 토론회 때 지난번 얼굴 안 보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 양당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황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네. 자꾸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극우로 가기 때문에 네. 어디가 중간인지도 사실 애매하고 네. 근데 물론 뭐 정치 평론가들은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제 네. 만약 대표가 된다면 바른정당과 합당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 연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호남은 국민의당이 주로 공천하고 영남은 바른정당이 주로 공천하고 뭐 이런 식의 두 정당 다 망하는 길로 봅니다.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상상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 정도 쇼 갖고는 절대 동의하지 않죠. 그렇죠. 바른정당은 차라리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수구 네. 꼴통 보수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 건전한 보수를 지향한다. 이거 약간 틈새가 있어요. 좋잖아요. 네, 틈새가 있어. 말이 되잖아요. 네. 그
그쪽이 또 그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한때는 나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다, 뭐 한국의 샌더스다, 한국의 마크롱이다, 뭐 이랬다가 오늘은 또 자신의 그 이 정계의 이렇게 복귀가 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IMF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과 그 극중주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당선 초에 그 쟁취한 권력을 즐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정말 나라가 국가 부도의 위기라 정말 유유자적하고 뭘 즐기고 할 틈도 없이 기득권을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 가면서 그 노심초사에서 간신히 어려운 위기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우리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뭐 길게 저희가 할. 네. 방송을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다음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이 결심 공판을 마치고 구형이 내려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검의 구형 형량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은 형량이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이거 너무 봐준 거 아니냐, 더 센 형량을 줘야 된다, 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우리도 법조인 출신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횡령 액수에 비하면 사실은 약한 거라고 봐야 돼요. 기존에 이제 재벌들이라서 자꾸 봐주던 관행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액수만을 보면은 이거는 좀 더 세게. 그러니까 일반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높은 형량은 아니다. 그럼요. 예전에 그 재벌들의 형량으로 보면 꽤 높은 건데 거지만 워낙 재벌들 봐주기 재판을 저는 많이 질문이 해서.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살인죄가 형량이 큽니까? 탈세가 더 형량이 큽니까? 살인도 이제 무기가 가능한데요. 무기징역. 통상적으로. 사형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횡령이나 이런 부분도 액수가 커지면요. 무기징역이 가능해요. 그럼 살인죄가 더 큰 거네요. 살인죄는 더 크죠. 미국의 경우에는 반대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재판 과정에서 보면 사실 자신의 책임보다는 모든 책임을 그 임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좀 국민들이 볼 땐 참 비겁하다. 그래도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총수가 그 자기의 모든 죄를 임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게 본인 기여가 약하니까 그러죠. 이 삼성이라는 이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기여도가 제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번 그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의 가장 핵심은 저는 정경유착이라고 봅니다. 정경유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히 이제까지는 그 칼을 댈 수 없었던 삼성이라는 그 재벌가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에 결국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정경유착을 아예 그 근본적인 아주 해묵고 오래된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번에 정말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12년이면 이제까지 삼성가에다가 내렸던 형량치고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이제 구형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2년의 의미는 결단코 단죄할 거다. 만약에 이 12년의 형량을 뒤집어서 무죄로 간다. 이거는 또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숫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분명히 벌을 받을 거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꾹 누르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잘못된 정경유착, 이 고리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일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고 공판이 이제 오는 25일 날 예정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구형과 걸맞는 형량이 나올 거라고 좀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3년이 됐든
당연히 법원에서 줄어들겠죠. 뭐 삼성이 총동원해가지고 이걸 디펜스 하니까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아예 없던 걸로 뒤집지는 못할 거다. 분명히 벌은 받을 거다. 네. 근데 하여튼 삼성에서 엄청난 그 거액의 돈으로 이제 그 변호사를 다 선임해가지고 무죄 판결 나올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5년, 네. 3년 이렇게 했으면 뭐 집행유예 해가지고 뭐 그런 개연성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12년을 뒤집어? 난리 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이재용이 기소된 부분이 그 뇌물인데 네. 삼성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 겁을 먹어서 금품을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풀리면은 이제 꼬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법원이 그 뇌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던 그 캐비넷 문건, 특히 그 중에 자필 메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인 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에 승계를 도와주고 그 대가를 챙겼다. 이런 고리가 되는 메모라서 그런 것들도 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지금 형량이 높게 나온 게 이제 재산 해외 도피 그 부분이 추가됐죠. 영향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무슨 재산 해외 도피는 유죄, 뇌물은 무죄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최순실 그렇죠. 박근혜 재판에 그렇습니다. 악영향이 갈 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꼬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사법부 최초로 생중계를 한다니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자유한국당은 보니까 뭐 판사들에게 이 불필요한 압력을 넣어서 네. 뭐 일종의 인민재판 한다는 식으로 또 이 재벌 두둔을 하시던데 네. 그 아주 이분들이 보면 이번에 그 갑질한 장군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국민 상식이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네. 너무도 이 어이없는 주장을 자꾸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반성을 하네. 네. 아니 진짜 자기들이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 정말 반성하네. 정말 후한무치해. 도덕성 기준이 다른 거죠. 이 저런 정도는- 얘기하면 국민의 한 80%한테는 욕을 먹을 텐데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뭐 이 삼성 재판은 이제 12년이 나왔는데 뭐 한 15년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지만 네. 그 정도면 삼성을 상대로 지금까지 어느 법조인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특검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일단 법원에서 한 최소한 7, 8년 선고는 나와야 이 국민들의 재계에 네. 정말 다시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최소 7, 8년. 이게 덮어지면요.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은 다시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또 재발되고 또 어디선가 괜찮구나. 네. 삼성 불패 신화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때도 재벌은 사네? 사는구나. 이런 식이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렇죠. 불사신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생중계를 우리 재판부가 이제 국민들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으니 아마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삼성 재판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인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이 다른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요. 장충기 차장이 이제 언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낯뜨거운 문자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문자 내용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뭐 대충 다 봤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내용이? 좀, 뭐 그런 관계가 재벌과 언론, 재벌과 권력의 관계가 당연히 있을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실제로 그걸 보니까, 네.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 쪽에서 예를 들어 뭐 하명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또는 뭐 좋은 지면과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분들이 네. 자기 소속된 언론사 사주에게 하는 그 태도보다 더 비굴한 게 아닌가. 정말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광고 때문에 그래요, 광고. 그러니까 영화 내부자들 봤을 때 저희가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 드러나니까 네. 아 영화의 일부분이 사실이네 했는데 더 하죠. 언론과 재벌의 관계도 이번에 사실은 네. 또 이렇게 드러난 그러니까 거죠. 제가 SNS에 썼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강희 주필은 네. 그 정도면 자존심을 지키고 응? 비굴하지 않은 태도였구나. 조국일보. 예, 예. 조국일보. 훨씬 낫다. 실제 언론인들보다. 네.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 또 이 재벌을 둘러싼 이 정치 언론 뭐 이 모든 기득권이 이번에 이 삼성과 이 재판으로 인해서 한 방에 네. 상당 부분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론뿐만 아니죠. 임채진 전 검찰총장, 국정원 기조실장과도 그냥 계속 문자 주고받았잖아요. 네. 정말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 같진 않아요. 네. 아, 정말 우리 이재용 그 부회장이죠, 직책은. 네. 하여튼 만기 출소 하시고 나올 것 같아요. 그 언론 포탈 등의 여론 조작이 실제로 자행되었다는 것이 이제 문자를 통해서 또 확인됐잖아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죠? 없나요? 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처벌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예, 뭐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언론이 어떤 공무원들도 아니어서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그런데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언론인들도 이 적용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예. 김영란법의 첫 번째 그 처벌 대상자가 검찰이었잖아요.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1부에 그 마지막 순서로 이철성 청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와, 이거 완전 네. 복마전이던데요. 이게 네. 지금 그 강인철 전 강인철, 광주 경찰청장과 이제 진실 공방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뿐만 아니라 얘가 더 나쁜 놈이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아시다시피 이제 강인철 그 전 광주경찰청장이 더 갑질하는 사람이다. 네.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경찰의 그 신뢰도는 더 추락할 텐데. 예. 네. 지금 서로 막 내부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상당히 참. 근데 네. 그 이철성 청장과 우리 강인철 전 청장 이런 배경이 있나요? 왜 그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나요? 글쎄요, 지금 뭐 명확히 다 드러난 건 아닌데요. 네. 뭐 이철성 청장 이야기로는 네, 네.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이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찰을 하고 그런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역공이 들어온 것이다. 네, 네, 네. 그렇지 뭐 강인철이 제기하는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네. 또 강인철 쪽은 또 반대되는 또 얘기를 하고 이래서 네. 예. 도대체 정확한 원인이 뭔지. 경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철성 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 그 청장으로 임명이 된 거고, 지난번 우리 촛불 집회를 그래도 평화롭게 잘 관리했다는 평가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 유임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데에 지금 이제 논란에 휩싸이면 이철성 청장도 남은 임기를 사실 보장할 수 없지 않나.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검경 뭐 수사권 독립부터 해서 검경.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뭐 경찰이 지금 신뢰가 검찰도 거의 망가졌잖아요. 네. 근데 경찰도 지금 이래버리면 국정원, 대선 댓글권, 어떻게 해요? 경찰, 네. 검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글쎄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환부가 드러나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경찰도 권력기관인 만큼 수십 년 쌓여온 적폐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네. 좀 이렇게 추한 부분이 드러나서 네. 국민적 여론이 이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야 아무래도 이제 개혁 작업이 수월해지는 것이니까 네. 잘 된 거라고 보고요. 네. 뭐 경찰청장 임기를 존중해 줘서 네.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는 안 한 것 같은데 네. 뭐 그 방통위원장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임기가 있다는 게 뭐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대통령도
임기 중에 탄핵하는 판인데 네. 성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공영방송 사장이든 네. 경찰청장이든 네. 이 뚜렷한 잘못이 있으면 네.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오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 걸면서 좀 도려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손도 안 대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추락을. 이게 도려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게 참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안 보이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속속속속 드러나니까 네. 칼만 대면 되죠. 대통령 좋으시겠다. 직접 손 안 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저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저희는 2부에서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까지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2부도 많은 이야기를 갖고 우리 또 행복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용이나 복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사실은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을 정말 약간 거의 비슷하게 나란히 끌고 가는 이거에 대한 고충도 우리 국민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네. 네.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고용 위주예요. 네. 고용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고용된 그 회사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이면 고용, 복지면 복지 둘 중에 하나를 주로 택하는데 현재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좀 열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9년 동안 거의 손 안 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손대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뭐 오바마 뭐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국민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미국이라는 가장 선진국이란 나라가 사실 그 보험, 그 국민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보다는 훨씬 안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네. 네. 뭐 치과 한 번 가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오고요. 보험 없으면 네. 가벼운 검사 받고도 몇 천만 원 나오고 네. 보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보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교포도 있고 아,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또 네.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서 약을 사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렇게 심한 상황이었죠. 네. 유학생들은 특히 치과 치료는 아예 받을 생각을 못 하죠. 이제 어. 방학 때 와서 비행기 값이 더 싸요? 그렇죠. 훨씬 남고 떨어질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뭐 살아봤지만 딱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그 사람의 치과 보험만 보면 그렇죠. 바로 알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 비급여가 줄어들면서 생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70%가 가입하고 있다는 민간 실손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많아요. 비급여가 줄어들면서 민간보험사들의 보험급 지급 금액도 줄어들게 되나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보험회사가 원래 보장해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네. 보험사들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보험료를 인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보험료가 당연하죠. 인하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그것도 뭐 국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렇죠. 현상이네요. 네. 네, 네, 사실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들 필요도 없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병실 얘기 나왔는데 1인실의 병실료도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상급 병실 쏠림 현상이 이제 생겨서 병실이 이제 부족하게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내놨죠. 네. 지금 병상이 대략 한 2만 한 4, 5천 개, 2만 네. 6천 개 정도 된다는데 그것을 몇 년 내에 10만 개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도 해소가 좀 될 것이라고 병실을 생각합니다. 늘린다. 네. 10만 개로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계속 근데 재정 문제로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당 다 재정 문제를 걸고 네. 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재원 대책은 이제 정부의 지금 재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현재 그 건강보험에 누적되어 있는 기금이 적립금이 약 20조, 네. 약 거의 21조 가깝거든요. 네.
그 돈 중에 10조를 5년간 나눠서 투입하겠다. 10조 그다음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현재 국고 지원이 한 6조 9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8조 6천억 정도 규모로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각종의 누수 현상이 있었는데 그 누수 방지 대책을 통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막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야당이 그런 얘기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국가가 건강보험 그 보전하는 걸로 인해서 별로 재정 지출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기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출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이제 하는 건데 그 당연히 기존에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복지 확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물론 이런 재원 부분은 좀 정부에서 이제 좀 국민들께 잘 홍보를 해가지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보험료 폭탄 이런 죄송하지만 몇 킬로 감량하셨어요? 5kg 정도 뺐는데요. 문제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한 10kg 정도 이 오버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죠. 굉장히 원래 동안이시지만 애띤 소년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별 꽃미남이세요. 쑥스럽게. 방송을 쉬는 동안 기쁜 소식도 하나 있었죠. 서당캐 방송의 사주이신 우리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출연진들 모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하실지 진짜. 그거는 김영주 장관 후보의 목이니까. 근데 뭐 반듯하게 살으셨으니까요. 뭐 큰 걱정 안 하죠. 그 김영주 우리 사주께서 이제 장관으로 이제 부임하시면 사주가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있던데 대행을 세우는 형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그게 공천권이 있습니다. 공천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원들이 선출한 권력이 그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 이렇게 직대를 하거나 대행을 한 분이 공천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시당 위원장이 공천권이 있다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고 왜냐하면 이제 공심위원들이 있으니까 뭐 대행이 해도 큰 무리는 안 따를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그 김영주 신임 이제 장관 후보께서 장관으로 가시게 되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신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셨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정말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그 같은 사회, 그 같은 나라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일단 우리나라가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 중에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36.8%인데요. OECD 34개국의 평균이 19.6%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2배예요. 뭐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에 비하면 거의 뭐 4배, 5배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나 치료를 못 받았었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약 31조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좋아요. 물론 70%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국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만큼만 해도 일단은 그 의료비의 어떤 무거운 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 3,800여 개 정도 되는 비급여 항목을 다 그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데 뭐 MRI라든지 초음파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장되는 이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빨 한 대 한 60만 원 하는데 36만 원 정도로 떨어진답니다. 가격이. 그다음에 이제 그 2인실 등의 상급 병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굉장히 것입니다.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사실 병실이 부족하고 네.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인실에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상황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하여튼 그 의료비 부담이 액수로 치면 50만 4천 원 정도 평균이었는데 네. 41만 6천 원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뭘 물어봐도 대답을 어쩜 이렇게 잘해요. 준비해 왔어요. 아, 준비해 왔어요. 네. 아니, 공부해 온 거잖아. 공부해 왔어요. 네, 공부해 온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건강보험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가 돈을 분명히 많은 돈을 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또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보험을 또 사보험을 또 들게 되고. 맞습니다. 실비보험. 예, 그렇죠. 실손보험이라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속 시원하지 않았는데 전국민 의료복지라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또 이제 자주 아프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로 처리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좀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아진 거죠. 건강보험 계속 이제 돈을 냈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효과 이거 이렇게 돈을 냈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병원을 건강하니까 병원을 안 다녀서 그래요. 아니, 뭐 진짜 완전히 뭐 정말 아주 심각한 이런 네. 거에 걸렸을 때 네. 뭔가 좀 혜택을 그렇죠. 받고 평상시 이제 내가 내 건강을 보호하거나 예방하거나 네네. 또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좀 건강보험에 대한 그 보호를 못 받고 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요새 TV 틀어보면 사실 보험회사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은 그 노후에 어떤 그 건강에 대한 그 좀 부담, 네, 뭐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책임주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기업에서 보험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노인 빈곤율이 너무 지금 높아지니까 그럼요. 네. 그 의료비 부담도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계에서는 좀 반발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보험까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커버링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국가가 주도하는 그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네. 그 사보험들의 그 배만 더 채우는 거 아니냐. 네, 뭐 아마 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의료계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의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00여 정도의 비급여 항목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로 돈을 벌었거든요. 네. 그렇죠. 의료 수가의 적용을 안 받고 네. 병원이 책정하는 가격대로 받게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다 이제 건강보험의 대상에 포함되면은 돈 벌 구멍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가 특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 예. 선택 선택 진료. 진료라고 네. 해서 10년 이상 경력 있는 의사들에겐 특진 권한을 줘서 네. 한 4,600명 정도 되는 전국의 그렇죠. 의사가 특진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좀 더 비싸게 네. 그 진료비를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전부 폐지하고 체계를 하나로 일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은 뭐 의사분들이 다 돈만 밝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차원에서 수익성 악화, 병원의 재정 악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걱정하시는 좀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당분간 병원 갈 때는 그 국회의원 배지 떼고 가요. 네. 미국의 오바마 케어 그 실시한 후로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 그러니까 의료계는 좀 이익을 보고 민간 보험회사들은 좀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 환자, 의료계 또 이 보험사들 이 이해관계 조정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자료를 좀 보니까 노인, 아동, 여성, 암 환자들의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3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162일 입원했을 때 기존은 1,559만 원이거든요. 병원비가. 근데 이제 적용이 되면 15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10분의 1 정도 네. 줄어들죠. 8세 폐렴 아이, 환자가 이제 아이일 경우에 10일 입원했을 때 127만 원 나오던 것이 41만 원으로 또 줄어들고 54세 자궁 내막암 환자일 경우에도 231일 입원했을 때 1203만 원의 병원비가 46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41세 대장암 환자일 경우에 화학요법, 표적치료법을 실패했을 때도 353만 원의 병원비가 106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아픈데도 병원을 못 가는 사례는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정말 나라가 이제 나라답게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세금을 우리 다시 이렇게 이제 복지 정책으로 쓰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건설되는 그런 기분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제 박수 받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어느 국가가 됐든지 국가를 이제 성장시키면서 고용과 복지를 이렇게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선전이 네. 사실이 아니다 네. 하는 것을 알려드려서 좀 안심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야당에서도 이게 온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건데 네. 뭐 특정 세력만 그럼요. 혜택 보는 게 아니고 네. 한 번도 아직 협조 한번 해보지도 않고 네. 내용도 다 파악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거는 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보면은 그 운용 방식인데요. 이 뭐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국토교통이니까 네. 그 정부가 이제 돈이 없어서 네. 도로를 뭐 민자로 깔았다. 네. 그럼 마치 그 민간의 자금을 유입해서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네. 정부의 돈을 아낀 것 같지만 네.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부분의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금융으로 전환해서 네. 기존의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건설하려는 돈만큼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네. 예, 정부가 또 보조까지 하고 그럼 결과를 놓고 보면 기업만 돈을 번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는 그걸로 재정 투입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네. 그런 사례가 이제 인천 가는 그 하이웨이 있죠. 네. 우리가 뭐 돈 6,000원 얼마 내고 네, 네, 그게 이제 그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정부가 재정 투입한다고 그래서 꼭 그럼 어디서 돈을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 방식을 가지고 논란을 할 거면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 네.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들춰낼 수가 너무 있죠. 많죠. 네. 이번 국정감사는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네.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 네.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죠. 우리 또 입법의 대왕 박주민 의원님 준비 벌써 하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소관 상임위가 있으니까 네. 아마 보건복지위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필요한 법은. 갑자기 궁금한데 지금 저희 조선으로서 이제 의원된 지 1년 좀 넘었는데 입법 지금 몇 개나 하셨어요? 대표 발의 한 72개 정도 했어요. 진짜 많이 하셨다. 황 의원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많아서? 세보지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분발하겠습니다. 네. 저 아직 20여 개도 안 된 거, 20개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전 재정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법. 네. 기대할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다 소속인데 남의 당을 얘기하기는 조금 입이 잘 안 떨어지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또 국민의당 내용이 결국 우리 당과의 약간 좀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이 뭐 국민의당이 내용이 생기고 이제 분당이 되고 뭐 탈당을 하게 되면 뭐 더불어민주당에 뭐 입당을 할 것이다, 뭐 통합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대통령 이제 후보로서 사실 지난번에 좋은 성과를 못 내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다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우리 안철수 후보의 저격수 김홍걸 박사님.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원내에서 네. 그쪽 당 분들하고 마주쳐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하도 이제 좀 그런 행태를 많이 봐와서 이제 좀 감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 다들 아는 거지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데 당을 살린다는 말은 적합치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내 당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다. 네. 이렇게 해야 적합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사당으로 네. 안철수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내가 손을 떼고 구경만 하는 동안에 남이 그 당을 한마디로 내 회사를 남이 적대적 인수합병 할까봐 예.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것이 네, 저는 서당캐 진행자 김용호입니다. 3주 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송을 기다려주신 청취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방송 만들어 가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단짝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완전 뜨는 남자. 네, 별명도 바뀌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별명. 거지갑 국회의원에서 돈 달라는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아, 거지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재벌. 아니, 거지니까 돈 달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대학생들이 그 영상을 좀 봤나 봐요. 저도 봤어요. 패러디를 좀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요청도 오더라고요. 자기는 누구 기획이었어요? 돈 달라는 남자 네.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근데 저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 달라고 그럴 때 좀 미안한 마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미안한 표정이었는데요? 미안한 표정보다는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좀 진정성 있어 보였어요.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돈이 어떤 데 필요하다. 그걸 네, 이런 것도 조목조목. 상당히 국회의원으로서 투명성이죠, 투명성. 네. 예. 네. 원래 당당하게 얘기해야 주지 구차하게 얘기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거 부탁할 때는 좀 뭐 부연 설명하고 뭐 인사 90도로 하고 막 미안합니다 하는데 분명히 그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아주 당당하고 이 그 정치 후원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얼마 만에 모금이 40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한도가 차더라고요. 오바된 거는 우리에게도 네? 좀 쏴주시고. 오버된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감히 기획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올까 봐.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당캐 고정급 멤버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서울 양천갑 황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 네, 요즘 국회가 휴식기인데 어떤 의정 활동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뭐 정기국회가 네. 추석 전일까 이후일까 네. 지금 이렇게 좀 주로 이제 여당은 추석 전에 하자 예산 문제 때문에 네. 충분한 좀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야당이 왜 이제 추석 이후에 하자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현안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국토교통. 네, 네. 국정감사 뭐 좀 외에는 살짝 이제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거 좀 준비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좀 이번 국정감사는 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 너무 짧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정부에 대한 네.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 촛불 정국이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네. 언젠가 뭐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선을 긋고 가야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과거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추어내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요. 네. 예, 하나만 살짝 소개해 주시죠. 뭐 어떤 거 좀. 지금 뭐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국가기록 오늘 네. 이제 청와대 문건을 넘겼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들을 저희는 좀 자료 요구를 했고요. 네. 면면히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만 했지 야당 의원이 그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자. 아니 4대강 그 주변에 네. 그 토지 매매 네. 그런 거 좀 해봐요. 좀 네, 그런 뭐 거.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 방송 스페셜 초대 손님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중에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계신 분입니다. 무더위를 날려줄 사이다 같은 정치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살이 살짝 빠지셨습니다. 예, 더욱 다이어트를 동안이신 것 조금 같아요. 했습니다. 아, 다이어트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셨죠? 예, 뭐 운동 조금 하고 네. 더워서 많이는 못 하고 네. 이제 좀 식사를 좀 이렇게 줄이고. 일단은 줄이고. 다이어트는 먹는 걸 줄여야 돼. 먹는 거 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네. 단 거, 네. 기름진 거 이런 거를 좀 적게 먹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좀 티가 날 정도로 살이 빠지셨는데